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상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이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를 소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 수준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투자자들이 적극 매수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에이펙 주간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메가톤급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릴 예정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그리고 CPI가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날 CPI 발표가 가장 큰 재료였습니다. 9월 CPI는 전월 대비 0.3%, 이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했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달보다 0.4%보다 둔화된 수치이자 이 시장 기대 3.1%를 하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시 완만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와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다시 한번 베팅했고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흐름을 견인했습니다. 나스닥은 1.15% 상승했고요. S&P 500은 0.79%, 다우지수도 1%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이 주 요인으로 상승했습니다. 평소보다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으며 안정적인 금리 흐름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대 가까이 오르면서 0.2%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89%로 급등세 마감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는데요. 여기에 특히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인텔 등 대장주가 AI 반도체 성장 모멘텀에 힘입어서 저가 매수세가 집중됐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 이 국제 유가는 러시아 제재 이슈로 장중 5%대 폭등한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별 흐름 M7 기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불 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1.25% 상승하면서 26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이폰 그리고 서비스 매출 호조에 1.25% 상승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2.25% 다시 한번 상승세 견인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59%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AI 추천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광고 성장세에 상승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면서 1.41% 상승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2.7% 급등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성장 그리고 반독점 리스크 완화에 상승했던 모습 확인되었고요. 메타는 0.59%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3.4%가량 하락했는데 3분기 실적 부재 그리고 순이익 감소 우려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CPI 둔화, 금리 인하 기대 등 긍정적인 요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구글 그리고 MS 등 빅테크 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슈퍼위크가 시작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 실적과 함께 글로벌 경제 변동성 그리고 최근 반등세들도 시장의 주요 변수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국내장 마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4천을 향해 앞두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모습 확인되었고요. 2.5% 급등 마감했습니다. 3,941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 이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 주체로 다시 한번 수급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기관은 1,400원 넘게 수급을 견인했고요. 개인만이 매도세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 2.38% 급등했고요. 98,8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50인주 신고가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투자와 반도체 수요 확대가 외국인 집중 매수세 그리고 강세에 힘입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6%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50만 원 선을 넘었던 SK하이닉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했던 모습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의 LG에너지솔루션 역시 9%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 전기차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급등했던 모습 확인이 되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38% 상승했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본장과 삼성전자 힘입어서 1.96% 상승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HC현대중공업 2.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3.44% 하락세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6%대 급등 마감했던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각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1.27% 급등하면서 883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죠.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메이저 주체로 다시 한번 돌아왔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 353억 원, 기관은 1,620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강하지 않았던 반면에 2차 전지주는 강했던 코스닥 시장이 포착되었습니다. 알테오자는 1.55% 하락 마감했고요. 펩트론 역시 강보합권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8.28%, 8.34% 각각 급등했던 모습 포착되었고요. 이 전기차 업황 기대가 그리고 ESS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 보여줬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살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밑에 단의 주들은 하락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HLB는 2.71% 상승했습니다. 이 항압 신양 인상 기대감에 상승했던 모습 확인된 반면에 하마리서치를 비롯한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하락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서 대형주 중심의 지수 상승이 다시 한번 이어지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거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을 다시 한번 주도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3분기 호실적을 근거로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이 단기 급증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 그리고 관세 이슈 변동성도 경계해야 한다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의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대만 TSMC가 독점해오던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 이 AI5 생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이 AI6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반가운 추가 수주 소식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이 테슬라의 AI 칩 라인업을 전부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현지 시간 20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5 칩은 TSMC와 삼성전자 모두가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밝혔는데요. 원래 테슬라의 AI5는 TSMC 단독 생산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공급망을 분산하는 듀얼 벤더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삼성이 추가로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삼성은 이미 AI4 칩을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AI6 칩을 미국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독점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의 세 가지 세대 칩을 지금 모두 삼성 파운드리가 맡게 된 거고요. 이 칩들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물론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AI 슈퍼컴퓨터 도조,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 서버까지 이 테슬라가 추진 중인 AI 생태계 전반에 쓰이는 핵심 칩입니다. 결국 머스크가 구상하는 AI 네트워크의 두뇌를 삼성전자가 함께 만들게 됐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을 두고 삼성이 파운드리 기술력과 신뢰도를 동시에 회복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가 독주하던 이 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을 주요 공급사로 포함을 시켰다는 건 삼성의 기술 경쟁력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가 왜 삼성전자 손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존의 TSMC와 협력해오던 구조에서 이제는 삼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삼성전자의 기술력 회복과 또 안정된 생산 인프라에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AI5 칩은요, 초당 2,500조 회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 AI 칩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로봇이나 슈퍼컴퓨터까지 구동을 하려면 엄청난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3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TSMC의 미국 공장은 완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생산 수율도 낮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이미 조기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머스크 CEO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I5 칩을 과잉 공급 상태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생산 물량을 늘리려면 한 곳으로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생산 능력과 품질 신뢰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TSMC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성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삼성 입장에서도 이번 협력이 파운드리 사업의 수익성 회복과 고객사 다변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나 테슬라 측에서는 지금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함께 손을 잡은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계약을 통해서 삼성전자 앞으로의 실적과 또 사업 전망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부진 탈출 신호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은 지난 7월에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 AI6 칩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AI5 추가 수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파운드리 부문은 수율 문제 때문에 매년 수조 원대 적자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 테슬라 물량으로 인해서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고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빨리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면서 5분기 만에 10조 원대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부문은 아직까지는 적자지만요. 내년부터 AI5와 또 AI6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면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 삼성과의 협력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인데요. TSMC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약 50% 정도 올리자 지금 퀄컴은 삼성의 2나노 샘플을 직접 테스트하고 있고요. AI 칩 스타트업인 텐스토렌트도 삼성과 2나노 공정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삼성의 고객 포트폴리오가 자동차에서 로봇, 모바일, 그리고 AI 반도체로까지 확대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강조해온 파운드리 제도약의 길을 이제는 실제 수주와 기술력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 칩 생산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TSMC 중심이었던 글로벌 반도체 이런 시장들이 많이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고객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지금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 주인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아무래도 유력한 후보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상황 어떤 상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은 갚으면서도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새 주인을 찾는 M&A, 여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일단 홈플러스는 지난 15일 M&A가 성공을 해야만 회생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는데요. 이건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정한 뒤에 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서 지금은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달 31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고 있고요. 본 입찰은 11월 26일에 마감이 됩니다. 결국에는 다음 달 한 달이 지금 홈플러스의 운명을 가릴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셈인데요. 홈플러스는 이미 자금 확보보다는 M&A 성사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부 점포의 폐점 계획도 당분간은 보류한 상태고요. 또 지금 회사는 한 잠재적인 인수자와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매각 성사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현재 폐점 대상이었던 15개 매장들도 유지나 재정비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고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상황을 두고 이 정치권에서는 농협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플러스 인수가 실제로 가능하게 된 건지 또 성사가 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사안의 핵심이 바로 농협 인수론입니다. 지금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된다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농산물 유통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홈플러스가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큰데요. 현재 홈플러스는 연간 약 1조 8,800억 원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고요. 약 5만여 농가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홈플러스 간의 거래액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농협 유통이 매년 5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농협이 얻는 실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계산이고요. 그래서 지금 송 의원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게 된다면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상생형 유통 구조조정 모델로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적인 벽도 큽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홈플러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농협 역시나 유통 부문에서 지금 연간 8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고 직원들의 구조조정까지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인수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정치권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농협이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농협 내부에서는 우리도 여력이 없다라는 입장의 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협의 전국 농산물 공급망과 홈플러스의 도시명 점포망을 결합을 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이 직접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공동투자나 협력 형태로 참여를 해서 국가형 상생 유통 모델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주장 자체가 지금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이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리는 얘기를 보자면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점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 상황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네, 일단 현재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정말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기요금 체납 사태인데요. 최근 한국전력이 홈플러스에 단전 예고 통보를 보냈습니다. 홈플러스는 체납된 7, 8월분 요금 중에서 한 달치만 우선 납부를 하기로 했고요. 이미 일부 점포에는 단전 예정 안내문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한전 규정상 3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전기가 끊기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단전만은 막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소 금액만 낸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은 자체 브랜드 상품 반값 세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고를 빨리 털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시도인데요. 하지만 일부 납품 대기업들이 거래를 중단을 하면서 매장 운영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1,000억 원, 운용사 차원에서는 추가로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M&A가 무산이 된다면 청산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이번 매각 홈플러스 회생의 좀 마지막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주인이 나타나야만 지금 1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그리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달 31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입찰은 다음 달인 11월 26일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결과들 어떻게 운명들이 좀 좌우가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증권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루에 무려 100억 달러 규모를 처리하는 대형 증권사 인수를 완료하게 된 건데요. 본격적으로 기관의 금융시장에 뛰어든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인수는 리플이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리플은 올해 4월에 발표했던 글로벌 비은행 증권사 히든로드의 인수를 지난 25일에 완료를 했고요. 통합 브랜드까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인수 규모는 약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회사는 이름을 리플 프라임으로 바꾸고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증권 중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원래 히든로드는 외환이나 파생 상품, 디지털 자산 등을 다루던 기관 전문 중개 회사였습니다. 여기에 리플의 결제 인프라와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의 기술이 더해지게 되면서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 리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중자산 프라임 브로커를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제는 결제부터 증권 중개, 자산 보관, 재무 관리와 여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까지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 인프라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리플 측에 따르면 인수 직후의 사업 규모는 3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도 빠르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번 행보는 리플이 글로벌 금융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이 지금 전통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 USD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인수의 중심에는 바로 리플 USD가 있었습니다. 이번 히든로드 인수 이후에는 리플 USD가 단순한 결제용이 아니라 증권 거래 담보자산으로 정식 활용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계좌 잔액을 리플 USD로 보관을 하거나 파생 상품 결제와 청산에도 리플 USD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리플 USD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기관 금융시장의 기본 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9억 달러 정도고요. 이제는 곧 10억 달러 돌파를 앞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국제평가기관 블루칩이 리플 USD의 안정성과 거버넌스, 담보 자산 부문에서 A등급을 부여했고요. 또 지금 글로벌 대형은행인 BNY 멜론이 리플 USD의 보관기관 역할을 맡게 되면서 투명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리플은 기관형 블록체인 금융사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리플의 대표 토큰인 XRP의 가격들도 주말 동안에는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서 리플이 전통 금융의 신뢰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이번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리플의 확장, 지금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이렇게 그 전통 금융시장 안을 좀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은행 면허를 신청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리플은 히든로드 인수와는 별개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에 국가신탁은행 면허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면허를 받게 된다면 미국의 50개 주마다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의 승인으로 미국 전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이 블록체인 기반의 전국 단일 은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리플뿐만이 아니라 코인베이스나 크립토닷컴 같은 다른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도 잇따라 같은 면허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최근 출시된 렉스 오스프리의 XRP ETF는 출시 한 달 만에 지금 자산 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 선물 계약의 규모는 출시 한 달 만에 2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XRP가 이제는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규제 리스크나 시장 변동성은 존재하긴 하지만 이 흐름은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의 이번 행보,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 금융 안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제에서 증권, 이제는 은행까지 여러 가지 좀 행보들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요즘이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상승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역량이 기업들이 비축해둔 재고를 소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 수준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투자자들의 적극 매수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도 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태국, 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깝다며 한국 정부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협상 핵심 인물인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을 전격 방문해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가 한국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에이펙 주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메가톤급의 이벤트들이 많이 열릴 예정인데요. 저희와 함께 세어보시면서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경신했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기다렸던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던 투자자들 이제 적극 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 9월 전 품목의 CPI가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했습니다. 두 상승률 모두 전월 대비해서 둔화됐고요. 시장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고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했던 주거비 역시도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작은 월간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 사실 셧다운이 되면서 나오지 않아서 이 경기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CPI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도감이 펼쳐졌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죠. 뉴욕 증시에서도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30일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게 되죠. 만나게 될 텐데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중 정상회담만큼이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금 중요 데이터가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죠. 연준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또 확인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양적 긴축이 과연 종료가 되는지 이 점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QT가 종료가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증시가 다시금 더 랠리의 방향성을 탈 수 있다라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가능성들 이번 주에 점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세 가지 이슈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의 특징적인 흐름 세 가지 먼저 짚어볼까요? 먼저 애플입니다. 1.25%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애플, 이 아이폰 17이 판매를 잘 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월가에서도 목표가 상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승했다. 이런 모멘텀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AMD, 양자 컴퓨팅과 AI 서버 시장에서 지금 존재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고요. 무려 7%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몬트, 금값 관련해서
기업에서 관련된 종목이죠. 요즘 이렇게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안전자산 쪽으로는 다시금 내려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먼트 지난주 금요일에는 6%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금 사상 최고가로 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들 대부분 상승하는 랠리를 가졌습니다. 엔비디아가 2.25%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2.8%, AMD 역시 52주 신고가 달성하면서 7% 반등해주는 흐름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테슬라만이 조금은 빨간불 켰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IBM이 AMD의 칩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팅에서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IBM, AMD 모두 다 7% 넘게 급등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면 좋겠고요. 알파벳, 구글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67% 상승했는데요.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의 파트너십 확대가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에 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역시 구글 안에서의 요즘 상승에 대한 랠리가 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M7 기업 중에 하락을 했던 테슬라도 짚어보겠습니다. 3.4% 하락을 했는데요. 전기차 판매 둔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진까지 하락했다라는 실적 부진이 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도입한 운전자 보조 기능, 이 매드맥스 모드와 관련해서요. 미국에서는 기능 검토에 지금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투심이 흔들린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스텔란티스 전 CEO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비아디가 이미 성능과 가성비에서 더 좋은 차량을 내놓게 되면서 테슬라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테슬라의 주가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 테슬라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함께 펼쳐졌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힘이 더해지면서 은행주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모두 2% 강세 흐름 보였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M7 기업들 중에 5곳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단 29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30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니까요. M7 종목들 어떠한 실적을 내놓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나 에이펙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뉴스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 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3,940선에 안착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제 정말 4,000피까지 남은 포인트가요. 이제 60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점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정말 최고치로 또다시 경신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해야 될 점은 코스닥에서는 상승의 수가 하락수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역시나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모멘텀 찍혀 있다. 대형주가 이끄는 장세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투톱 굉장히 좋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에 대한 시총이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크게 오르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많이 상승으로 찍혀 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삼성전자 2.3%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6.58% 상승하면서 역시나 좋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전력과 또 원전 2차 전지 안에서도 좋은 주가 추이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의 랠리들 안에서 일진전기가 15%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엔솔도 9%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됐습니다. 요즘 글로벌 에너지 전환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생산 확대까지 좀 기대가 맞물리게 되면서 전력 설비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밸류 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 안에서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이 점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는 에이펙 얘기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지금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더 많아진 상황이니까요. 이 점 이번 주 내내 뉴스들 잘 팔로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도 폭증했습니다. 지금 4년 내 최대치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코스피 4천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하루 평균에도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형주에 더 지금 투심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대형주는 펄펄 끓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찬바람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확인해 봤다시피 하락수가 더 많습니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왜 안 가지라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장세는 대형주에 쏠려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이번 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벤트 중에 하나, 한미 정상회담, 미중회담, 그리고 FOMC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금요일 장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금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낙관론,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이펙 행사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이번 주 슈퍼 위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상 외교가 다 쏠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는 29일부터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일단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에 만나게 됩니다. 이 관련해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타결 여부가 결정이 되게 고요. 그 다음에 30일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게 됩니다. 부산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안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또 복원이 될지 이 점도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 한일 정상회담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요. 30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또 같이 선출이 된 만큼 사나이 총리 관련해서도 한일 관계가 지금 구도 설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한중 정상회담 11월 1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또 하나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여지는 있는 상황이지만 복합적인 좀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이 외교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협상 아무래도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 관세율 지금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원칙적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줄다리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 방식이라든지 분할 시기, 수익 배분 등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바로 돈의 구조 때문인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선불, 현금 투자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지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일부 대출이나 보증 등 간접 투자 형태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연간 250억 달러씩 이 8년간 분할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방안까지 함께 지금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어떻게 지금 협상 과정에서 풀어나가게 될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상 한 해 150억에서 200억 달러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250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협상 과정들 과연 타결이 될 수 있을지 3개월째 평행성이지만 이런 줄다리기 게임이 좀 끝나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안에서는 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이 점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관세와 안보, 원정까지 지금 포괄 협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 타결로 지금 협상 과정을 방향으로 굳혔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게 될 것입니다. 관세, 안보 세 분야를 묶었다,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가장 먼저 관세 협상에서 대표적인 것이 조선협력 프로젝트겠죠.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오션이 핵심이겠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 조선소가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인 거점이 되겠고요. 이번 협상에서도 한미 산업에 대해서 협력의 상징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조선소 방문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이 좀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에 부동산 사업가 시절에 이 대우 중공업 옥포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서 자신의 요트를 발주했던 인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 좀 다르게 되겠죠. 아무래도 중국이 하나오션 자회사 5곳을 좀 제재를 하면서 트럼프의 조선소 방문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선소 방문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조선소를 방문하게 될지 마스카 프로젝트 안에서의 느낌들 지금 조선업을 다시금 좀 부활을 할 수 있을지 모멘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핵심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돼서 모든 종목들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죠. 바로 원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마누가 프로젝트가 새롭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드 어게인입니다. 이제 협상 카드 이름 다시 생기게 되면서 미국 원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 내 대형 원전 10기 건설 프로젝트와 맞물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다시 참여할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핵심 측근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양국 간의 이 에너지, 원전 협력에 대한 강화 방안까지 지금 논의가 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안에서 지금 라이트 장관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 원자로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짓고 있다. 이런 나라에 지금 주도권을 넘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역시나 지금 기술력과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은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렇게 원전 모멘텀 한국과 끝까지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 한미 협상 안에서 새로운 기회로도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PR 1400 원전은요, 이미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만큼 조금 더 탄탄하게 우리와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 본토 건설이 가능한 유일한 외국 원전 모델이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관세 협상 마무리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원전 안에서의 모멘텀 계속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스가 프로젝트와 마누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관세 협상을 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역시나 밸류체인도 함께 짚어봐야겠죠.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 원자로 핵심설 관련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주 금요일에도 굉장히 큰 시세 내밀면서 8만 원을 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HI, 한신기계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엔지니어링과 SMR 그리고 건설 쪽 그리고 전력 쪽까지 같이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사실 해체 쪽으로도 계속 모멘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이 못하게 된다면 해체 쪽으로의 모멘텀으로 같이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랠리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원전주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주 에이펙 무대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협상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 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원전에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가 새로 생긴 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조선에 이어 원자력까지 네. 마누가 프로젝트가 대두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좀 들썩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원전 확대 사업에 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내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번 협정 개정은 국내 원자력 산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흐름들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연결되고 또 기회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요, 단연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지금 국내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따냈습니다. 파트너는 미국의 민간 에너지 개발사인 페르미 아메리카입니다. 이 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계약은 텍사스주의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 안에 대형 원전 4기를 짓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단지는 말 그대로 전력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배터리 저장 설비까지 합쳐져서 총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게 완성이 된다면 해당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이 될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 첫 단계인 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기본 설계 계약을 이제 따낸 건데요. 부지 배치부터 냉각 방식, 예산과 공정 계획까지 담당하는 이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맡게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 시공 계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인허가를 검토 중이고요. 내년에 이런 계약까지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이 미국 대형 원전 시장에 처음으로 공식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이 한미 원전 협력의 첫 실질적인 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대건설 또한 이번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자, 같은 축 안에서 다른 기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요. 강원에너지입니다. 관련주로 좀 매수세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몰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강원에너지는 원전 안에서도 열관리 그리고 보일러로 특화된 기업입니다. 기존의 산업용 보일러 기술에 SMR 열 제어 기술까지 결합을 해서요. SMR 전용 열관리 모듈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에너지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고효율 보일러까지 공급하면서 기술 신뢰도를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에너지와 SK하이닉스의 계약은 하반기 실적 개선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에는요, 국내 대형 원전 프로젝트에도 증기 발생기나 관련 핵심 부품들을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마누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글로벌 플랜트 시장 진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열릴 것으로 함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강원 에너지의 하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함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을 짓는 일인 만큼 사실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연료 관리인데요. 연료 관리란 우리가 우라늄에 대한 원료들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이 연료를 다 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관할하는 영역입니다. 원전 산업의 뿌리와도 같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아무리 원전을 잘 지어도 연료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이 재처리를 관할할 수 없다면 독립적인 원전 강국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 이번에 논의된 개정에서는 이 부분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이러한 연구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연구 허용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사실 원전 연료의 핵심 소재인 저농축 우라늄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우라늄 연료를 한국이 직접 가공하고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특히 원전에서는 한 번 쓴 연료를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식히고 또 이를 저장하고 일부는 다시 쓰는 기술이 바로 재처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폐기물 부담은 줄겠고요. 에너지 효율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핵 연료를 자급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게 됩니다. 결국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미국이 연구를 하도록 허용해준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게 또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용기인 캐스크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한택, 세아베스틸지주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이 캐스크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기술들과 흐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에서 캐스크의 실제작 경험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캐스크 사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수원과 함께 개발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중간 저장 시설 설계와 인허가 준비까지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2027년까지 설계 인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캐스크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요. 앞으로에 있어서 국내외 모두 이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기술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원전의 습식 저장 시절이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용 후 핵연료를 담을 공간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처리 기술 같은 캐스크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된 원전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습식에서 건식으로 좀 추세 전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스크 수요가 이 안에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는 한택도 좀 같은 라인에 좀 있습니다. 한택 같은 경우에는 캐스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 용기 제작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겠습니다. 한택의 강점은요, 티타늄과 지르코늄 같은 특수 소재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핵 연료를 다 쓰게 된다면 사실 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철 같은 특수 소재로 만든 방패와 같은 저장통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한택이 바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택은 암모니아나 수소, 저온 탱크 같은 복잡한 저장 설비를 만들어 온 경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나 원전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까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넓혀갈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캐스크 대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까지 크다고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도 살펴볼까요? 세아베스틸지주도 함께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캐스크를 감싸는 몸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한수원에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캐스크 분야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세아베스틸지주의 행보들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핵심은 강철입니다. 그것도 고온과 고압 그리고 방사선 같은 환경에 잘 견디는 특수강 재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이런 고강도 소재의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주와 납품을 이뤄낸 바가 있는 이 세아베스틀 지주 이 안에서 함께 또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검토가 본격화된다면 그리고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서 정부 정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세까지 보여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세아베스틀 지주는 방산 테마와도 좀 엮여 있는데요. 국내외 방산 프로젝트까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말 실적 기대감까지 이 안에서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전기술인데요. 원전 관련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에 우라늄 농축과 그리고 재처리 권한 확대에 따른 사업 확장과 그리고 기술 고도화 기회까지 좀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지금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또 크다고 합니다. 이 한전기술은 SMR4 확대에도 좀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미국의 원전 확대 사업에 좀 호재로 작용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한전기술은 SMR을 미국 기업인 ARC 클린테크놀로지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해양형 원전인 밴디까지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원전 관련 프로젝트 안에서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조선에 이어서 이제 원전까지 한미 협력 안에서 새 판짜기가 시작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협력에 대한 윤곽이 어떻게 더 드러날지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선 기업들은 어떻게 계속 기회를 잡아갈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가 지금 차세대 통신 협력을 맺었다라는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건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소식입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차세대 통신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회사가 6G 또 인공지능 기반의 네트워크 기술을 함께 연구하기로 협력을 이제 나서게 된 상황인데요. AI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협력 이야기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의 핵심은 AI
AI와 6G가 결합된 차세대 통신 혁신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일본 소프트뱅크와 6G 그리고 AI 네트워크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6G와 AI를 활용한 무선 접속망, 그리고 AI와 무선을 통합하는 기술, 여기에다가 통신 데이터에 특화된 그리고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스스로 통신망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용자가 몰리면 AI가 자동으로 신호를 분산시키고 기지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리 감지를 해서 조치하는 식입니다.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통신망의 속도와 안정성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에너지 사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과 소프트뱅크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6G 연구 경험을, 또 소프트뱅크는 일본 내 대규모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협력을 한다면 6G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고 글로벌 통신 표준 경쟁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G와 AI 네트워크 기술이 함께 이제 개발해 나가겠다라는 협력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6G 주도권 경쟁이 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5G가 좀 보급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앞서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이유는 바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6G는 아직 상용화까지 멀었지만 올해부터는 7GHz 같은 새로운 주파수 대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각국 기업들이 지금부터 6G 기술 표준을 누가 먼저 잡느냐를 놓고 경쟁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6G는 미래 산업의 근간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직접 연구센터를 찾아가서 점검할 만큼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은 이번에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AI가 결합된 6G 기술, 즉 AI 랜을 중심으로 표준화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AI-랜은 기존 5G보다 훨씬 빠르고 끊김이 적고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나 로봇 그리고 XR 같은 초저지연 기술이 필요한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은 다음 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미래 통신 서밋에서도 이런 기술 방향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를 해서 6G 시대의 기술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네, 이제는 AI가 통신망을 운영하고 위성까지 연결하는 시대가 좀 머지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얼마 전에 스페이스 X를 겨냥한 AI 모뎀 칩 개발 소식까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또 6G와 또 어떠한 연관성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은 스페이스 X의 저궤도 위성망에 맞춘 AI 모뎀 칩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칩은 지상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위성과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기존 모뎀으로는 위성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은 여기에다가 NPU를 넣었습니다. AI가 스스로 신호를 예측하고 조정하면서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인데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말 그대로 지상에서는 6G, 그리고 우주에서는 위성 통신망이 이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스페이스 X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고요. AI 모뎀의 핵심 기능은 2027년에서 2028년쯤 구현될 전망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6G 상용화 시기와도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삼성은 지상 통신망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아서 표준 경쟁을 선도하려 하고 있고요. 위성통신 쪽에서는 AI 모뎀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삼성전자가 AI와 통신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지상과 우주로까지 좀 아우르는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6G 표준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와 함께 협력을 또 하게 됐고요. 글로벌 통신 패권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포부로 보이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6%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국내 기업 가운데서 처음으로 미국의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계약이 한미 원전 협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 본사에서 미국 에너지 개발업체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 지역에 들어설 대형 원전 4기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면적이 축구장 3,000개가 넘는 크기고요. 총 발전 용량은 11기가와트로 전국 서울시 전체 가구가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안에는 AP1000 대형 원전 4기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 가스 복합화력, 그리고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런 형태를 하이브리드 전력 인프라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 가운데서도 원전 4기의 기본 설계를 맡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은 한국 기업이 처음으로 미국 대형 원전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대건설이 그동안 축적했던 원전 건설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설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한미 간의 원전 협력 체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구성 면에서도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맡게 될 역할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이 이번에 담당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원전 4기의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이번 설계에는 크게 4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먼저 부지 배치 계획, 즉 원전이 들어설 위치와 구조를 정하는 일이고요. 다음은 냉각 시스템을 검토하고 또 예산과 공정 계획을 세우는 작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후 단계인 EPC 계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현대건설이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약속된 시간에 완공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과거 해외 원전에서도 이런 성과를 인정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통합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현대건설은 설계와 동시에 본공사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내년 상반기 EPC 본계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가 큰 건 지금 미국이 최근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원전 산업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한국 기업이 지금 미국 대형 원전의 첫 설계 파트너로 참여를 했다는 건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약속된 시간에 완공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이미 좀 인정을 받은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수주를 했을 때 이런 경험들이 발휘를 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이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계속 정책을 좀 시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안에서도 원전주들 같이 동반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주까지 따내면서 앞으로의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사업의 확장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을 통해서 현대건설에게는 지금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인데요. 현대건설은 그동안 중동이나 아시아 중심으로 원전과 플랜트 사업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형 원전 건설 계약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게 지금 단순한 설계 수주로 끝나지 않고 향후 본공사 계약이나 추가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과의 협력 체계가 구체화된다면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사업의 시너지 효과인데요. 현대건설은 최근 AI 산업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프로젝트처럼 원전과 데이터 센터를 결합한 모델이 미래 에너지 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결국 현대건설은 AI 전력 시대를 뒷받침할 핵심 시공사로 자리 잡고 있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모든 부문에서 실적이 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에너지와 기술 중심의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는 기반이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한국 원전 기술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서 앞으로 현대건설의 미래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금 더 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랠리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현대건설 원전 쪽으로 함께 묶이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마누가 프로젝트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새롭게 협상 카드로 꺼내든 만큼 이 안에서의 원전 협상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FLNG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 조선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델핀 프로젝트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LNG 생산업체인 델핀 미드스트림으로부터 지금 델핀 프로젝트 1호기의 건조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선 협상자 지위를 확정받은 단계고요. 최종 투자 결정이 다음 달에 내려진 뒤에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 연안 멕시코만 해상에 FLNG 설비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3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완공이 되면 연간 1,320만 톤의 LNG를 생산하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그중 1호기 설계부터 조달, 건조, 설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규모도 상당합니다. 지금 FLNG 한 기당 금액이 약 2조 원에서 3조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남은 2, 3호기 역시나 삼성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경쟁력의 배경에는 지금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는 삼성중공업과 중국의 윗슨조선소 단 2곳뿐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윗슨조선소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서 글로벌 발주들이 자연스럽게 삼성중공업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삼성중공업은 2011년 세계 최초로 FLNG를 수주했을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당시엔 저유가와 발주 중단으로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10년 넘게 R&D 투자와 기술 축적을 이어온 결과 이번에는 그 뚝심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네, 지금 세계에서 FLNG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 2곳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과 또 중국에 있는 조선소인데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유일한 상황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중공업 그동안 FLNG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 이유가 지금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FLNG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상선 부문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최근 라이베리아 선주로부터도 원유 운반선 3척 약 3,400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베트남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인데요. 삼성중공업이 설계와 장비 조달을 맡고 건조는 해외 협력 조선소와 나누는 글로벌 분업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생산 리스크도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까지 포함해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52억 달러, 이 중에서 상선 부문이 45억 달러로 지금 목표의 약 78%를 달성했습니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381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요. 매출도 13%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수익성이 낮은 컨테이너선 대신에 LNG나 FLNG 같은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구조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로봇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소의 스마트화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의 미래 경쟁력을 지금 로봇 기술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조선용 로봇 개발 및 사업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두 회사는 AI 기술이 탑재된 용접 로봇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이동형 양팔 로봇이나 사족 보행 로봇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은 이미 90종이 넘는 자동화 장비를 현장에 운영 중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인해서 특히나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공면 블록 용접 같은 고난도 작업들을 로봇이 대신하게 될 예정인데요. 회사 측은 이번 협력을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FLNG 수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해양 플랜트 기술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스마트 조선소의 발돋움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